안녕하세요. 김문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우리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우리 식구들이 많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서로 헷갈렸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 앉을까요? 네네네. 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희들이 예정보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같이 앉으시죠. 예. 아, 우리 인사드렸나요? 예, 우리 경북 포항의 김병욱 의원님이고. 아, 야, 정말 전부 다 젊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예, 정말 젊네요. 이 회사가 몇 년도에? 지금 2015년 8월 27일에 설립한 회사에서 지금 약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7년 차. 예.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얘기 들어보고 여기 나오는 음료도 심상찮네요. 간략하게 회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튜닝의 강우성 매니저입니다. 예. 오늘 저희 청년 기업의 성장과 예. 로봇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발걸음해 주신 유승민 후보님과 캠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유승민 대통령 예비 후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포항의 지역구를 주신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튜닝에서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천홍석 대표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경영을 전담하고 있는 천영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재성 이사를 비롯한 튜닝 임직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천홍석 대표의 회사 소개와 로봇산 애로사항 건의에 이어서 유승민 후보와의 간담회 그리고 로봇 시험 및 체험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홍석 대표님께서 회사 소개와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닫을까요? 네. 제가 의원님께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회사 자랑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선물을 뭐 하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딴 데서 공부 안 하셔도 되게 확실하게 제가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 빠르게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던데 방금 소개하느라고 1분 썼으니까 14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저희는 101명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 쌍둥이가 창업해서 트윈입니다. 예, 네, 저는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고 예, 옆에 있는 최영수 대표는 중소벤처기업 진흥단에서 8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오른쪽 인력 리스트를 보시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예, 보통 스타트업에서 보유할 수 없는 수준의 인력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예, 일단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뭐냐, 자율주행은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걸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율주행하는 게 사람이고, 사람은 너 화장실 가봐 이러면 화장실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자동차한테 너 어디까지 가 이러면 혼자 갈 수 있게 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실내외에서 목적지를 주고 사람이 기존에 다니던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게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기능은 경로 계획이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경로 계획은 목적지를 주어진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지를 길을 계획하는 건데, 이거는 자동차 내비에 있고 여러 게임에서 여러 캐릭터들이 경로를 계획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걸 보면 이미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기술이고요. 경로를 계획한다는 것은 지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도는 뭐냐면, 지도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여러 랜드마크들의 조합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고, 그 랜드마크의 형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랜드마크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은 그런 그 형태의 지도를 많이 보죠. 우리가 보는 다양한 지도들도 다
또 시각적으로 그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지도입니다. 로봇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로봇 센서를 이용해서 랜드마크를 인식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형태의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어떤 이미지나 모양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마커일 수도 있고, 어떤 신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랜드마크들이 조합이 지도가 되고, 그 이동하는 도중에 너무 중요하다고 표현되어 있는 자기 위치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로봇이 이동을 하다가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센서로 주변의 랜드마크들을 읽어요. 읽은 것들하고 지도에 있는 랜드마크하고 매칭을 시켜서 내가 지금 세모 네모 동그라미 보이니까 오징어 게임 생각나네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보이니까 지도상에서 여기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기 위치 추정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도랑 매칭을 시켜서 내가 어디 있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면 사람의 전정기관이나 사람의 관절의 그 움직인 폭을 생각을 해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해 나갈 수 있는 IMU 센서나 엔코더 센서를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IMU 센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스마트패드 VR 볼 때 이렇게 움직이면 몰라요. 이렇게 VR을 보시면 여기 뭘 끼고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화면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게는 핸드폰에 IMU 센서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움직이면 이 움직임을 다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식할 수 있는 IMU 센서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센서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시켜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계속 누적을 시켜 나가면 이 움직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눈을 감고도 내가 움직인 양을 계산을 해 나가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정기관 때문인데, 그렇게 센서 데이터만 누적을 시켜도 자기가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왼쪽에 IMU 센서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이 센서 데이터의 누적만으로도 자기 위치를 인식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센서 데이터는 당연히 오차가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누적이 되다가 조금씩 오차가 쌓여가는데, 각도가 틀어지면, 각도가 1도 틀어졌을 때 쭉 멀어지면 거리가 엄청난 오차가 생기죠. 그런 오차들이 결국에는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위치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의 위치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밖에는 GPS가 있는데 실내는 GPS가 없어요. GPS 형태의 어떤 지도를 만들고 지도의 랜드마크를 읽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프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프라를 이용하는 거는 바닥에 저렇게 마커를 격자형으로 부착을 시켜가지고 바닥에 있는 마커를 보면서 바닥에 QR코드 같은 게 있습니다. QR코드가 일종의 주소가 되는 거고, 내가 어디 있구나 인식을 할 수 있게 저렇게 저 마커가 일종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저 마커가 QR코드예요? 네, QR코드처럼 생긴 어떤 마커고, 보시는 그림은 그 아마존의 물류센터에 있는 키바라는 로봇입니다. 저렇게 바닥에 마커를 쫙 깔아놓고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신호를 이용해서 비컨 같은 블루투스 기반의 신호를 이용을 해서 3개 이상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면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이 크면 클수록 인프라의 양은 늘어나고, 그러면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그 한계가 있겠다. 결국에는 인프라 없이 사람처럼 사람이 한번 그 공간을 쭉 돌아다니고 나면, 지금 그 의원이 보고 1층까지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면서 공간에 대한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렇게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센서는 라이다 센서입니다. 3D 라이다 센서는 그 빛을 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의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센서인데, 여러 층을 3차원으로 여러 층을 측정을 하는 센서가 3D 라이다 센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거리를 측정을 해서 주변의 모양을 싹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지도를 먼저 그립니다. 싹 다니면서 지도를 먼저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모양 전체가 하나하나의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이는 그 센서, 3D 라이트 센서로 실시간으로 읽으면 저기에서 매칭을 시켜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3D 라이트 센서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더 많이 쓰이는 센서는 2D 라이트 센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2차원 2D 라이트 센서, 이 2D 라이트 센서는 이 단면만 쫙 인식을 해서 그리는 거고, 3D 라이트 센서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여러 층을 쏴서 센서 데이터를 누적을 시켜서 지도를 그리는 방식인데, 저희는 3D 라이트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왼쪽과 같은 지도가 있을 때
센서 데이터를 이렇게 매칭시키면 아 내가 어디 있구나 하고 센서 데이터를 지도에 매칭시켜서 자기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 로봇은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차를 대체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이때까지 제가 위치 추정이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도로교통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호도 인식하고 차선도 인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비전 센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테슬라에서는 라이다 센서를 쓰지 않고 자율주행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는 그 이런 비전 센서가 핵심적인데 밖에서는 불확실성이 크죠. 날씨나 밤낮이나 이런 불확실성에 의해서 사고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고에서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직까지 먼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 겁니다. 사람이 물건을 옮기고 사람을 운반하고 방역 방법 안내를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는 게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럼 자율주행 로봇은 대부분의 경우는 비용 절감을 위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가 있어요. 물류센터에서 사람을 한 명을 쓰면 1년에 3천만 원, 주당 40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생산성, 걷는 속도는 1.1m/s가 되고 그런데 트위니 로봇 중에 한 대를 갖다 쓰면 비용은 한 대당 3천만 원이에요. 1년에 3천만 원이에요. 한 대당 3천만 원이고 5년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생산성은 비슷하고 주당 120시간을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사술적으로는 15분의 1로 그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여러 산업에서 이런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병원 생각이 나죠. 병원의 대표적인 그 로봇 기업들인데 생각보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검체나 뭐 혈액, 약품, 차트 등등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로봇은 하단에 2차원 2D 라이다 센서를 써가지고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당에서 서빙 로봇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은 중국의 푸드봇은 마커를 천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방식이고 그 외에 LG전자에서 나온 클로이나 대한민국의 그 하정우 대표님께서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설립을 한 베어 로보틱스의 서비가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을 또 이렇게 2D 라이트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도 이제 KT에서 요즘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호텔은 시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호텔에서 룸서비스 하는 사람, 호텔 숫자하고 거기서 룸서비스 하는 횟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식당에서 이모님께서 서빙을 하는 횟수를 생각해 보세요. 식당 숫자하고. 여기는 시장이 안 됩니다. 서빙은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 많이 나눌 일이 많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바닥에 뭔가를 설치를 해서 이동하는 AGV 방식을 썼는데 이제는 이런 기업들조차도 모두 자율주행 방식을 채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술이 많이 부족하죠. 공정 간의 원자재 이동, 완제품 이동을 위해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물류센터에서도 물건을 이동시킬 일이 많이 있는데 뭐냐면 오더 피킹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오더 피킹이라고 하는 것은 제 와이프가 저한테 메모장을 줘요. 그거 가지고 마트에서 사와. 오케이. 그럼 그걸 보면서 마트에서 카트에다 담아요. 이 카트에 담는 이 과정을 물류센터에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고객이 오더를 준 것을 물건을 카트에 담아오는 그 넓은 물류센터에서 쇼핑몰보다 훨씬 더 큰 물류센터에서 담아오는 작업을 오더 피킹이라고 하고 신세계는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비로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비싸죠. 초기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완벽하게 그 물동량을 예상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런 비싼 것을 쓰고 있고 쿠팡은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보면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줄을 서가지고 오더 피킹을 하기 위해서 가서 일을 합니다. 물건 담아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런 카트를 이용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 비용, 설비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든 사람을 많이 쓰는 인건비가 들어가든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을 해보면 피킹하는 작업보다는 이동량이 대부분입니다. 이동을 95% 사실은 피킹하는 데 드는 시간 5% 이하의 시간이 드는데 이 이동을 아까 전에 그렇게 싸다고 했던 로봇이 대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방식을 위해서 굿즈 투 펄슨 방식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에서 키바가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고 물건이 사람에게 오는 방식입니다. 이동은 로봇이, 피킹은 사람이. 이동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을 저렴한 로봇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렉을 들어서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뒤에 렉을 들어다가 오거든요. 바닥에
QR코드를 읽어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영국의 오카도라는 로봇이 있는데, 오카도라는 로봇은 격자형으로 짜져 있는 이 시스템에서 바구니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렉을 가지고 오나 바구니를 가지고 오나 똑같아요. 격자형으로 둘 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설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렉에서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 렉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이 있습니다. 로커스라는 로봇인데, 보면 사람도 움직이고 로봇도 막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그 오더 피킹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로봇이 움직입니다. 로봇이 전체 이거 들고 이거 피킹하고 저거 피킹하고 움직이는데, 그 중간에 얘는 팔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사람이 와서, 로봇이 멈춰 있으면 사람이 와서 물건을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보내면 얘는 또 다른 물건 가지러 가고, 또 멈춰 있으면 사람이 물건 넣어주고 보내고.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오더 피킹 하는 것보다는 훨씬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한 명 쓸 거 로봇 5대 써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트위니는 이런 로커스와 같은 방식의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로커스도 심지어 이제 자기 위치 추정이 어려워서 그 마커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보셨다시피 인프라가 많으면, 인프라에 고장이 생겼을 때 아마존 키바에서 QR코드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면 시스템 전체가 올스톱 됩니다. 그런데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프라 양이 늘어나고, 그거는 고장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아마존 키바에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자주 생긴답니다. 그렇게 인프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은 로컬라이즈 위치 인식에서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상용화의 걸림돌이었고, 이런 방식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트위니가 그 점에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very important 하는 거 네, 보이고. 그걸 완벽하게 트위니가 해결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보이는 기업들 중에서 아마존의 키바, 오카도, 푸드봇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2D 라이더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2D 라이더 센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복잡한 쇼핑몰이나 아니면 저기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거릴 때 2차원으로 단면을 인식을 해서 지도에 매칭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어려워요. 지도에 매칭시킬 데이터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노이즈가 대부분이에요. 사람 다리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주변에. 그래서 2차원 센서, 2D 라이더 센서로는 넓고 복잡한 공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D 라이더 센서를 쓰면 그 데이터 처리라든지 그 노이즈 처리는 어차피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해결이 못 돼가지고 결국에는 인프라를 쓰거나 2D 라이더 센서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자였는데, 그 문제를 여기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을 모아놨는데, 여기서는 3D 라이더 센서 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트위니는 단언컨대 그 쇼핑몰 세일 기간에 주말 저녁에 로봇을 풀어놔도 단 한 번도 자기 위치 잃어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고, 그것은 3D 라이더 센서를 다루는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 대전에 있습니다. 네, 조금 넘어가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택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기존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나누는데, 라스트 원 마일에서 로봇이 이제 나눠주는 거, 사람은 이렇게 실어놓고 가면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트위니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다들 같이 이제 연락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는 것을 조만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고 거래, 그리고 상가 연계를 해서 사람들이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규제들이 있는데, 규제들에서 승강기 문제는 올해 해결이 되는 거고요. 블랙박스,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거는 국가에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 달아도 된다 안 된다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고, 그 실외에서는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공원에서 로봇이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 보험이 관련된 보험 제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피해 그 보험에는 그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치 추정 때문에 이때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 엘리베이터나 자동문하고는 통신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위니가 그래서 3D 라이더 센서를 쓰는 바람에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자기 위치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서 쓰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손쉽게 다양한 산업의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오더 피킹 로봇, 기존에 있던 로봇들은 오더 피킹 로봇만 만드는 회사,
그 서빙 로봇만 만드는 회사, 병원용 로봇만 만드는 회사들 뿐이에요. 자율주행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데가 없었기 때문인데 트위니는 그 공장, 쇼핑, 그 오더 피킹, 물류센터, 그리고 택배, 그리고 생활 물류 등등 뭐 모든 곳으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 설명을 하는 건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저희가 실증을 했던 장면인데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경사로가 있어도 자율주행을 해서 보이는 이 영상을 굳이 뽑아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병원 다른 병원에서는 되는데 이 병원에서 이 공간에서는 자율주행 되는 로봇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희 트윈이가 가서 한번 했더니 너무 잘 되더라고요. 네. 기술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사로가 있든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우정사업본부하고 저희가 택배 실증을 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로봇이에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택배 로봇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렇게 투박하게 생기지 않고 이쁘게 나오는데 저건 실증을 위해서 실외에서 자율주행. 택배 대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다 놓고 가는 그런 이슈가 굉장히 컸고 그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파업 이슈나 택배 물량 늘어나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작년 초부터 그 아파트 택배 로봇을 개발을 했고 이제 택배 대란 이슈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실증 작업 중이고 내년부터 이제 도입되면 그런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작게 만들어야 되는 작게 만드는 저는 단차를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트위니에서는 이제 트위니 협력사와 저렇게 단차도 손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로봇임에도 저렇게 높은 단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로봇 하드웨어도 저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쁘게 오른쪽처럼 이쁘게 로봇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고층 빌딩에서 커피나 아이스크림 등등을 나눌 수도 있는 로봇이 나오고 실외에서 배송하는 로봇도 나옵니다. 이런 로봇들이 그냥 저희가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미 고객들하고 이야기가 끝나고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로봇이 나오는 일만 남은 것들이고 오더피킹 아까 전에 로커스랑 똑같이 운행하는 방식의 로봇이 나옵니다. 택배 배송하는 로봇들도 나오는데 요거는 대비 영상이지만 의원님 오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필드로라고 하는 트윈이 하드웨어 트윈이 외주를 만든 협력사하고 같이 구상을 한 시스템입니다. 요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아파트에 오면 저렇게 이제 택배들을 하나하나 여기다가 놓고 가면 됩니다. 아파트에 뭐 1층, 2층, 3층 올라가서 동마다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로봇이 오면 로봇한테 전달하고 로봇이 각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로봇이 저를 기다리고 있죠. 아파트 안에 저런 공간이 있다고요? 저런 공간을 만들어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도 지하 주차장에 그 택배 이슈 때문에 그 택배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들을 아파트사들이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향후 비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도 그런 공간은 이미 있고 저 환경의 그 공간에 맞게 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사와 운영사의 협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대기업들이 이제 트위니가 이것을 대기업하고 해서 기술이 확보됐고 실증됐다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많은 대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뒤면 이런 로봇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로봇들이 내년에 이렇게 출시가 되고요. 아이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저 같은 학생을 가르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 설명한 대로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이 3D 아까 라이더라고 네. 그럽니까? 네. 예, 그 센서. 네. 그게 다른 데에서도 못하던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해내신 거잖아요. 네, 그 센서를 제대로 저희만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 예. 센서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게 아까 협력 고객사라는 그게 그런 데서 막 엄청난 오다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뭘 같이 해보자고 그러는 겁니까? 뭘 같이 해보자고 하는 것들도 있고 네. 오더가 오는 것들도 있는데 오더가 네. 오는 것들 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로봇들이 그냥 이제 되게 아까 보셔서 실험 보시면 알겠죠. 되게 투박하게 생겼고 네. 그 서비스도 되게 단순해요. 네.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만족하기가 힘든 서비스고요. 지금까지는 기술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준 단계라고 하면 이제는 그래서 고객들 산업별로 고객들 니즈를 계속 들었고 그 니즈에 맞게끔 각 산업에 맞는 로봇과 서비스를 기획을 하는 일이 여기 있는 그 이다접시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지금 기술 개발 중심으로 오랜 기간 해왔고 지금 이제 회사가 6년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제품이나 사업이라는 게 그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업성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작년부터 판매를 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매출이 이렇게 매출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많지는 않지만 예, 계속 그냥 투자를 받아들여서 하신 거예요? 예, 초기 예. 그 설립 이후에 약 4년간은 예. 거의 매출 없이 예, 유지가 예. 되어 왔고 예. 작년부터 이제 예. 본격적으로 제품이 판매되어 가지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었고요. 예. 매출은 작년 초에부터 이제 급격하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했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라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런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고 결국 그 성과를 보이는 기간까지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그 견디는데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 자금 조달이라는 예, 부분이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 자금 조달은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놨던 돈 예, 그걸 찾고 기다려준 우리 아내요. 그리고 그 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이 삼박자가 잘 맞춰져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도 저런 3D 라이더라는 그런 거를 하려고 다른 외국에서나 국내 경쟁업체들이나 자기들도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근데 그쪽들은 그 경쟁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나요? 아직 그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시장에 상품이 나왔을 때는 또 실험실 환경하고는 다른 정말 어려운 환경들이 예. 많이 있잖아요. 예. 사실 그렇게 상용화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어쨌든 스타트업이고 적은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커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더 격차를 특히 대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도 핵심 역량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분간은 아마 저희처럼 3D 라자 센서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저희처럼 하는 기업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외국에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외국에도? 네. 우리가 모든 시장을 다 아는 거는 아닌 상황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 로봇 관련해가지고 무슨 연구소들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네. 예? 네. 여기 대전 쪽에도 네, 있고. 연구소들 박사님들하고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깜짝 놀랍니다. 트윈이에 오면 정말 네. 깜짝 놀라고 돌아가십니다. 아니 그래 뭐 대구도 그런 게 있고 네. 대전도 그런 게 있는데 그래 연구소 그분들은 이 트윈이가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소하고 도움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이게 기술 개발. 저희가 근데 아까 인력 구성을 보셨지만 네. 거기 연구소에 있는 인력 구성보다 훨씬 더 네. 예,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다. 네. 누가 이거 무슨 기술 개발하는데 기술적으로 도움 준 건 아니고 네, 저희가 독자적으로 다.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네. 있고 물론 이제 국가연구소나 이런 기관들의 노력들에 의해서 네. 그 기술 개발의 기반이 마련되다든가 산업 기반이 마련되는데 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고객사라는 그분들은 그 회사들은 트위니에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계약을 맺고 이런 거를 니즈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해달라 이런 게 이제 막 생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저희가 이제 대기업 사옥에 이제 대기업하고 이제 네. 계약도 맺어가지고 국내 대기업. 예, 네. 납품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쪽 저희가 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네. 저희는 기술 기업이지 네. 뭔가 서비스를 막 운영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막 하기에는 아직 작은 기업이거든요. 네. 그 거기에서 네. 서비스를 트윈이 로봇을 다 구입을 해서 근데 로봇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그 연락이 많이 오고. 그게 운영사. 네, 운영사입니다. 네? 네. 예, 그 아 그걸 운영사라고 지금 네. 말씀하시는 어떤 거예요. 부분이냐면 이제 네. 트윈이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그리고 시장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함인데 지금 저희 제품을 실제로 공장이나 물류센터, 병원 등에 납품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분야를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장과 맞닿아서 경험을 해온 그런 기업들은 더 니즈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유통망이 있는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시장을 또 형성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뭐 의원님도 거의 자율주행 로봇을 실물로 본 적이 별로 많지 않으실 예, 텐데 예. 그냥 뭐 몇 년 전만 해도 요 대덕에 오면 그냥 좀 말한 로봇한테 네, 휴머노이드. 예, 네, 예. 예. 그거 로봇 맨날 만져보고 이랬는데. 네네네. 예. 이제 사실 이제 기존의 기술력을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네. 이제 우리와 정말 맞닿은 그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서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회사를 누가 인수하려고 한 거예요? 안 팔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도 하고 네. 하면서 네.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당연히.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회사 팔고 돈 벌기 위한 네. 목적보다는 네. 더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한 회사이지만 네. 또 다른 더 큰 목적들이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벌써 101명 아까 네, 맞습니다. 예, 직원들이 임직원이라 그러는데 난 임직원이 이렇게 젊은 데는 처음 보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 보고 임직원이라 그러는데 네. 근데 101분이 계시면 네. 회사를 처분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공동 운명체니까 네. 그런 것도 되게 이렇게 좀 다들 같이 하던 거니까. 네네네. 사실 네.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 저희의 보통 스타트업들이 뭐 조금 몇 명 모여서 뭐 하다가 네. 이게 뭐 하나 개발해가지고 뭐 하면 팔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런 경로로 많이 가는데 여기는 아예 지금 약간 스피릿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다르시구나. 설립 목적 자체가 네, 사실 네. 자율주행 로봇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에 앞선 그런 회사 글로벌 1위 기업을 만들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이제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직장을 만들겠다는 네. 게 큽니다.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그런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만드는 회사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삶이 그런 회사가 이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무슨 근무 스타일이나 근무 시간이나 다르죠. 왜 어떻게 달라요? 잠깐만요.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 아까 엘리베이터에 올라오다 보니 무슨 뭐 미식가 어떻게 붙여놨던데 네. 그 무슨 소리는 자유로워. 보셨 일단 사실은 네. 복지라는 것 자체가 네. 저희가 주어진 자원으로 대기업이나 다른 회사하고 이렇게 경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조직 문화라는 거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자유롭고 네. 자유로운 조직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 네. 있는데요. 네. 일단 출퇴근이 완전 자율이고 직원 간의 소통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회사 조직도 이렇게 좀 수평적이에요. 조직도가 점점 더 이제 깊이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큰 고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도라는 것 자체에서 그 부분이 상하 관계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아니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로서 그냥 맡은 업무가 관리이고 우리는 수평적인 조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가 그 조직 문화에서 나오는 그렇겠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직원이 옆에 있지만 나도 수평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우리는 특별적이죠라고 앞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는 이 직원이 저한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회사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수평적인 문화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두 분은 이거를 이제 창업을 하셨지만 네. 나머지 분들은 아까 그 좋은 학력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 회사를 선택한 거는 무슨 보수 보고 선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왜 온 거예요? 선택을 한 이유는 저도 사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봅니다.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그 보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회사의 기술력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연구를 하고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앞서 있는 기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엔지니어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선 기술력이 직업 선택의 기준 중에 하나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 문화입니다. 사실 점점 MZ세대로 가면 갈수록 직장에서 받는 보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보수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행히 우리 회사의 장점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여기 101분의 평균 연령이 얼마예요? 평균 연령이 한 30대 33, 4 정도 됩니다. 33, 4.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 석박사 출신들이 3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실력은 우수하지만 사람들은 젊고 그렇습니다. 다 여기 사시고. 네, 그렇습니다. 뭐 다 대전 출신은 아니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방을 얻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두 분도 대전 말신 아닌데. 네, 저희도 부산 출신입니다. 네, 저는 자율주행 로봇이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냥 다른 회사 비슷한 원업됨으로 그냥 그러려니 했더니 사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네. 클래스가 좀 다르네. 네, 다릅니다. 사실 이런 새로운 산업, AI, 자율주행 이런 분야가 새롭게 핫해질 때 아니면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이면 그 홍보나 돋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휘들이 잘 회사를 소개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냥 유행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기술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무슨 로봇 산업을 막 그리고 대구 경북 쪽에도 뭐 로봇 산업 무슨 뭐 진흥원이다 뭐 이러면서 막 잔뜩 로봇 산업 가지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그렇게 관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이랬으니까 여기 좀 뭐라 그럴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목표가 아마 다른 거예요. 연구원들은 각각 분야의 기계, 뭐 센서, 모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차원이고, 물론 정부에서 뭐 과제를 주면 그 과제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결과적으로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좋은 로봇을 만드는 걸 건데. 상용화 돼야 되는데 상용화를 많이 만나보면 실제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진짜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감히 넘보지 않고 그냥 하는 데가 많아요. 진짜로 상용화를. 근데 저희는 출발부터 이때까지는 무조건 이거를 확보를 뭐가 문제인지를 일단은 자율주행 로봇을 연구를 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 카이스트 자율주행 로봇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은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같이 머리를 싸매고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그거를 뚫어내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미션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면 국가에서 몇 억을 주니까 이렇게 연구기관들이랑 기업이랑 모여쳐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느낌하고 저희하고는 좀 확실히 좀 다르다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구에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조금 저희 같은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그럼 거기하고도 뭘 저는 많이 도움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술이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시장 형성입니다. 결국에는 돈이 있는 곳에 그 돈이 가는 방향의 기술 발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결국
기업도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경제라는 게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100명이나 되는 직원을 어떻게 6년 동안 버텨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당장 매출 수백억 되는 거야? 아니죠. 수백억 되지 않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 거라고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시장 형성이 빨리 되어야 되고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흥원과 같은 곳에서 하는 역할인데 우리도 지속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계속 연구개발하면서 이제 매출과 이어지지 않는 연구개발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지금 뭐 코앞에 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시장 형성이 빨리 이루어지고 매출과 이어지게 하는 부분이 정부나 뭐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형성되려면 첫 번째는 규제입니다. 규제로 막혀 있으면 시장 형성이 니즈가 있어도 시장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입니다. 이미 처음 나온 이 제품으로 한 번도 누군가가 구매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일반 기업에서 내가 이거를 주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죠. 야 어디서 사서 어디서 돌려봤어? 아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 기업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정부인 거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구매를 해서 사례를 만들면 처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국내 레퍼런스를 통해서 해외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미안합니다. 말 중간에 우체국하고 뭔가 그런 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연구 개발 과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 초부터 연구 개발 과제가 진행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 실증은 코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죠. 사실 정부의 마인드도 이런 연구 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든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더 앞서서 가야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 외국에서 하게 되고 우리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연구 개발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상용화에 대한 노력은 기업만 있고 정부에서는 시작은 했지만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규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물어보고요. 네. 방금 이 시장하고 네. 연결이 돼가지고 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확 기업이 커지는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위니 정도 제가 오늘 들은 게 맞다면 트위니 정도 이렇게 기술이 올라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누군가가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아주 이 분야에서 진짜 자율주행을 제대로 하는 그런 로봇 분야에서 세계 1등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게 뭐 누구의 뭐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뭐 정부 공무원이 됐든 뭐 그런 게 없나요? 일단은 대기업들이 일단 기업은 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겠죠. 기업을 목적에 위해서 트윈이 기술을 검증을 했고 이거 진짜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순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겠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걔들이 달려드는 거는 뭘 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협업을 하기 협업이 있고 이제 그쪽에 트윈이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이걸 확산시키는 거하고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확산시키는 속도는 완전히 다른 거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기술을 또 지금 하는 굉장히 젠틀한 기업이에요. 저는 이제 원래 알던 이미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미지가 생겼는데. 대기업들 여러 대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느끼기 약간 우체국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제 정부 쪽을 통해서 다양한 각 지자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실증도 하고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얻어서 좋은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거라고 알아주고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터질라 하는 그런 네네. 부분이다.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공무원 집단하고 같이 일을 하면 그 자기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집단도 있어요. 공무원들을.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한 분인데 이분이 네. 그렇게 이제 뭘 하시길래? 저 그 사업 기획 쪽 아, 하고 아.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의 방향성을 잡는 기획조정본부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잠깐만 여기 저걸 우려하시는데 저 카메라는 우리 캠프의 카메라고 혹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예, 라이브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 지금 아까 그럼 저는 기밀로 해달라는 거를 일부러 내려가지고 안 비치고 그래. 예. 어쨌든 아, 네, 바로 말씀하세요. 네, 그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회사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학교에서는 뭐 완벽한 기술이 보통 안 나옵니다. 예. 학교에서는 예. 굉장히 챌린지한 도전적인 그렇죠. 기술 개발을 시작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잘 돌아가면 돼. 이 환경에서 뭐 몇 번만 잘 돌아가면 돼라는 관점, 오 이거 진짜 되네. 이런 걸 본다면 그 다음이 이제 R&D 연구소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그래도 이게 웬만큼 돌아가네. 여기까지가 사실 R&D 과제, R&D 연구소까지의 한계였어요. 네. 제가 경험을 했을 때. 근데 이게 실제로 사업화를 준비하다 보면 그냥 그 우리가 흔히 냉장고를 열고 닫을 때 이게 안 차가워지겠지라는 걱정을 안 하잖아요. R&D 과제는 안 차가워질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품질 관리를 명확히 해서 사업화 상용화를 할 때는 이거는 그냥 되는 거야. 자동차 엑셀을 밟으면 가는 거야. 자율주행차 명령을 주면 가는 거야. 내가 이걸 따라가면서 안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이 사실 엄청 많은데 그 영상들은 대부분 보시면 저희가 갖는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람이 엄청 많고 복잡한 환경이고 속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이런 거를 찍거든요. 아마 다른 로봇 회사들 영상을 보시면 그런 건 별로 없을 거예요. 대신 저희는 예쁘게는 많이 못 만들었는데 뭐 예쁜 것도 있대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연구 개발과 상용화의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용화를 선도할 수 있는 건 기업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딱 그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그 규제 관련해서 개인 정보다 또 바깥에 하고 실내가 다르다 뭐 그런데 그게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사실 규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또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의 특구 이런 걸 이용해서 그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고생을 했던 그 규제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였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는 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당연히 로봇에도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찍히더라도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곳에 문의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이런 답변이 대부분 왔었어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거를 달아 말아에 대해서 1년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어떤 곳에서는 이 정도 나오면 그냥 하고 나중에 문제된다 그러면 떼도 된다 정도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결국 이런 저는 규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풀어나가는 문제지. 이때까지 사회에서 맞는 규제가 만들어졌다면 시대가 변하면 그 변화에 맞춰가지고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의 부분인데 뭐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추고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는 부분이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래도 장단을 잘 맞춰주시고 계셔가지고 저희 풀어나갈 수 없을 거라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어떻게 형이세요? 네, 제가 형입니다. 네. 두 분이 어떻게 한 분은 카이스트 가시고 한 분은 경영학과 가시고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진 않고 옛날에 그냥 학교 고등학생 때 그냥 재미로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이제 천홍 대표는 이과고 저는 문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천홍 대표는 저보다 한 몇 분 빨리 태어났는데 훨씬 뛰어나더라고요. 그래 훨씬 뛰어나가지고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고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했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업도 아까 무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래 이런 쪽을 많이 보셨겠네 거기서. 예. 항상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 한 번씩 사직서를 가슴에 품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 번 형이 창업하자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좋은 기회를 제가
잡고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하면 무조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창업할 때 지금 창업할 때 그렸던 그림이 지금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느리긴 한데 방향성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첫 번째로 맞는 게 직원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것을 위해서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반드시 성공해내겠다. 비아냥거리는 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기업 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해서 지금은 직원들이 만족감을 많이 느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방향성도 맞고 이제 내가 로봇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만치 않았어요. 이게 내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제 겪으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조금 지금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나라는 인간을 겪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겪어보면서 많이 느껴가지고 조금 늦어졌지만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로봇 기업이 될 거라는 것은 더 확고해졌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은 정확하게 맞고 속도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늦습니다. 대표님 방향성이 마스크에 네. 유니콘. 그건 안 그래도 아까부터 저런 마스크는 어디 파나 싶어. 이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이 지금 저희가 예비 유니콘으로 뽑혀 있는데 네,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예비자 빨리 떼자고 자 내년까지 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마스크 선물 드릴게요. 우리 직원이 선물 줬네요. 맞춤이에요? 네? 그런 걸 팔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하겠지. 저는 직원이 선물 줘가지고 맨날 하고 다닙니다. 처음에 보고 무슨 샤갈 그림인가 싶어 보다가 네, 유니콘입니다. 무슨 비면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니 그 3D 라이더를 해가지고 그 기술 상용화를 거의 해왔는데 네. 그게 주로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아까 알고리즘 말씀하셨는데 네. 그쪽 부분에서 회사에서 이제 기술 혁신을 이룬 게 큰 건가요? 네, 그 하드웨어는 기존에 좋은 제품이 나와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하드웨어 이게 저희가 쓰는 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니까 좀 아쉬운데 어제 하드웨어는 잘 나와 있어 가격도 괜찮고 기능도 좋고 한데 이거를 센서 데이터를 쭉 얻었을 때 결국에는 랜드마크만 센서 데이터 있는 게 아니라 노이즈가 더 많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도에 매칭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노이즈를 얼마나 잘 걷어내고 처리를 하느냐의 이슈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정말로 그 데이터가 이만큼 있어요. 불필요한 데이터를 다다다다 걷어내고 필요한 데이터 중에서 노이즈를 다다다다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게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거를 지도에 딱 매칭시키면 정확하게 딱 하고 들어맞거든요. 네, 그거를 해낸 게 그 핵심이었어요. 그 작업이 그게 소프트웨어 핵심적인 알고리즘이고 그래 걷어내는 바람에 연산량도 이 큰 3D 라이더 데이터를 쓰는데도 연산량이 5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도 그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완벽하게 얻어냈고. 걷어내는 건 누가 어떻게 걷어내요? 그건 이제 그 알고리즘이 그걸 걷어 다 네, 다 걷어내는데 그걸 만든 사람은 저희 회사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까 서울대병원 그 정도면 사실 저속으로 도로에서 차량으로 직접 구현을 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안 되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단은 실외도 뭐 이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되는 도로상에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나 캠퍼스 아니면 인도 이런 데서 다닐 수 있는 거냐는 조금 다르거든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다니는 거는 라이더 센서도 중요한데 그걸로 뭐 위치 인식은 사실 GPS도 있고 그 랜드마크 얼마나 많습니까? 차선이라든가 뭐 랜드마크 밖에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안 돼. 비전으로 인식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도로교통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는 거하고 뭐 크게는 비슷한데 또 핵심적인 기술은 또 조금은 다른 방향이고 저희는 실외라 하더라도 자율주행 자동차보다는 자율주행 로봇 쪽 그러니까 뭐 아까 택배를 나르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움직인다거나 대학교 캠퍼스에서 움직인다거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어요. 사실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긴 하나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이게 제도화되고 법규가 마련되고 하는 거는
만만한 일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많은 저희가 이제 로드맵 상으로는 트윈이도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가 결국에는 해결해 보자. 2030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우리가 뛰어들어 성공시켜 보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보다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고 로봇이라도 뭐 사람이 뭐 죽지는 않겠지만 저 정도 속도에 받쳐가지고 네. 그런 사람 다치고 하는 문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일단 저희가 이때까지 다녔을 때는 네. 그 뭔가 약간의 타박상이라도 있는 정도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아까 서울대병원에서 웬 조그만한 애가 네. 로봇을 움직이는데 갑자기 막 지가 뛰어들어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풀려서 블랙박스나 이런 거를 맞아. 알아서 그런 책임 소재를 가리고 책임보험을 그렇겠네요. 내는 게 그렇겠네요. 중요합니다. 이 하드웨어는 아까 뭐 안 예쁘다고 몇 번이나 그러시던데 네. 하드웨어는 누가 만들어요? 하드웨어는 저희가 디자인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협력사가 제작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타겟이 공장 물류센터다 보니까 그쪽에 맞는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있는 곳에 이제 로봇을 선보여야 돼서 좀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오다 준 대로 그렇게 딱 만들어주는 데가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제 외부의 하드웨어 전문 기업이 설계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 설계 지원을 네. 하기로. 예. 야, 오늘 나는 대덕에 여러 번 나갔는데 주로 막 왜 국책연구소 이런 데 가보고 그래가지고 대덕에 또 여기 기업도 가보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진짜 이렇게 세계적으로 최고로 이렇게 앞서가고 이런 기업은 잘 못 와봤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도 전부 다 이렇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와가지고 뭘 하냐 뭐 이러면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런다 이러고 몇 명 모여가지고 근데 이 트윈이는 이제 어느 단계까지는 이제 오신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제 네. 포스닥에 올라가는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포스닥 상장 언제쯤 계획하나요? 내년 말이나 늦으면 내후년이 될 것 예. 같습니다. 내년 말 내후년. 네. 대통령 꼭 돼야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세요. 네. 대단하시고 평균 연령이 34세. 네, 그 정도 됩니다. 세종시 그러네요. 네, 세종시 몇 년 전에 세종시가 30몇 세 이렇게 좀 올라갔을지 모르겠다. 그런 그 아까 그 블랙박스 달아가지고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그냥 아까 말씀에 한번 해보자 일단 예? 그런 정도 답변인 겁니까?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면 이게 그냥 없는 규제이고 없는 규제, 예. 약간 그 상충되는 규제인 거죠. 이게 예.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는지 위배가 안 되는지 그냥 명백하게 안 보이는 예. 부분이라서 이게 분쟁의 여지가 있다 예. 정도의 예. 답변이어서 혹시나 분쟁의 여지가 있으면 나중에 떼고 그 사이에 뭐 저희가 큰 수익을 얻거나 뭐 불법적인 뭐 행동을 하거나 한 건 아니니 그렇게 대응을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답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 어느 부처예요? 몇 개 기관을 타고 들어갔는데 저희가 뭐 논의를 한 곳이 이제 옴부즈만 통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런 쪽으로도 그 연락을 하고 그리고 국민신문고나 이런 식으로도 정말 다양하게 왜냐면 저희에게 필요한 건 확실히 된다 안 된다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결국 뭐 지금 준비를 해도 문제는 없다인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이고요. 혹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요만큼만 말을 좀 더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저는 여러분들 점심 시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제가 사업화를 고려를 하는 본부에 있다 보니 그 규제 관련해서 좀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차량도 사실 전기차가 처음에 전기로 차를 굴리겠다 했을 때 배터리 문제, 사고 문제, 여러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이슈가 되고 위험하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은 사실 배터리 사고가 나고 뭐 문이 안 잠기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 상용화가 이루어진 정부도 투자를 하고 제가 느끼기엔 자율주행 로봇 산업이 결국 전기차의 다음 후발주자가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로봇이 작고 차에 비해서 작고 느리고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과 비슷한 속도 정도로 사람과 함께하는 환경에서 동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차보다 훨씬 더 약하게 그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이브하게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보험이나 이런 장치를 마련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로봇이 조금 더 확산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사고들이 발생하는지 보면 사실은 큰 사고는 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60km짜리 로봇이 뭐 1m/s 사람 속도로 가다가 정말 사람이 일부러 달려가서 로봇에 막 헤딩을 하지 않는 한 큰 사고는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을 국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단계적으로 초기에는 좀 더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고, 단계적으로 이제 시장이 확산됐을 때 그로 인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나서 후 규제적으로 더 보완하고 안전적인 보완을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만 우리나라가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선도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전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사는데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차랑은 분명히 다르다. 차는 정말 사고 한 번이 났을 때 생명이 오가고 그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로봇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방향성을 정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이 좀 잘 고려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민원실 아까 옴부즈맨 또 뭐 그런 부처에 이래 알아보니까 이제 어느 법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애매한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만약 적용이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조금 무서워합니다. 기업들이 혹시나 함께 하고 있는 운영사나 함께 하고 있는 그 고객사에서 혹시나 이게 나중에 문제되면 우리가 뭐 나쁜 방향으로 기사화되거나 이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저희가 분명히 확인해서 뭐 그래도 큰 문제 없다고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 기업들이 오히려 염려를 해서 혹시나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많은 피드백이 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애매한 부분,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선명하게 해서 로봇에 대해서 괜찮다, 로봇에 대해서 괜찮은 조건은 뭐 이거다라는 게 명확히 있으면 사실 저희가 훨씬 사업화를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 말한 지가 벌써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런 법적인 거는 그렇게 완전히 무슨 그레이 에어리아 비슷하게 그런 상태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 형성이 빠르게 되면서 규제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용화가 많이 진행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산업용 외에 가정이나 개인용으로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기획을 안 하시는. 개인용으로 쓰이려면 그것도 이제 비싼 만큼 이득될 게 있어야 돼. 집에서 어디다가 쓰지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예전에 소니 아이보, 네네. 그 애들도 그렇고 네네. 성인 남자들도 그렇고 네. 그런 그 애완용 로봇 같은 게 아직 시장성이 있을 거라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아이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으면 나도 살까. 애들한테 막상 우리가 부부가 있고 근데 개나 고양이를 뭐 사기가 부담스럽게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같은 애완 로봇들은 종류가 되게 다양화되긴 했지만 동작하고 반응하고 이 정도만 있는데, 거기 앞에 따르고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그 이동까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들어가면 한 4,500만 원 해도, 그것도 옛날에 아이보도 뭐 이게 그런 제품도 매달 그 유지 관리비 같은 또 비용을 또 내야 될 테니까 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게 노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시장도 지금 생각보다 이제 막 많은 다양화되고 있고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의료용으로, 사람 심리 치료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트위니가 잘하는 분야하고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괜히 뛰어들었다가 사실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이 있으면 아마 네. 거기에 기술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맞습니다. 네네. 이동 분야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슨 뭐 이렇게
국방 분야에 네. 뭐 드론으로 뭐 요즘 막 사람을 공격하고 뭐 드론으로 폭탄을 날리고 뭐 이러잖아요. 이 자율주행 로봇도 무슨 안보 쪽으로도 쓰이나요?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제대로 국방에서 쓰이고 있는 로봇은 없고 이제 수동으로 조작해가지고 얘를 지뢰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로봇들은 있는데 뭐 쓰일 수 있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방에서 쓰일 정도로 기술이 올라왔냐라고 물으면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문제도 있고요. 국방으로 쓰이려면 배터리도 오래 가야 되거든요. 그 근데 뭐 험지나 이런 데서. 화재 현장에 막 이렇게 투입시키고 이런 거는 네, 예. 그런 험지나 악조건에서 움직이기 위한 그 로봇들도 따로 연구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이게 상용화를 시켜서 시장에 들고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목적으로는 별론데 필요한 로봇은 맞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이제 기관에서 출연연에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들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 이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시는 분으로서 로봇이 이렇게 자꾸 생겨가지고 단순 노동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가 산업혁명을 그 몇 번 겪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걱정을 그때마다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더 편리해지고 위험한 일이나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항상 생겨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뭐 이런 게 지금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에 30년 전에 완전 초부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지내던 생활하고 지금 우리가 일반인이 지내는 생활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대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편리하게 지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통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은 오징어 게임도 못 봤을 거고 네, 그 KTX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산까지 가려 그러면 한참 걸렸을 거고 지금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스마트폰도 없었을 뭐 신문도 그냥 이거 사가지고 종이로만 봤어야 되고 불편한 게 지금 그때 완전 부자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일반인들이 그때 부자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많은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기술 발전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산업혁명을 여러 번 겪어왔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는 그냥 그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이 자율주행 로봇 시장이 글로벌로 봤을 때 형성되는 거는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부분을 가로막고 있던 기술 문제나 가격 문제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은 2, 3년 후에는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때 우리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그 로봇이 우리가 만든 로봇인 게 나으냐 외국에서 만든 로봇이 게 나으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게 이게 그런 거를 대한민국이 하느냐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 하고 우리는 그냥 하청기지로 전락하느냐 그 차이는 뭐 엄청나게 큰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분명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잃어가는 부분에 대한 대응도 네. 그거는 이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제일 앞서가는 분야를 그 아까 세계 1등 기업이 목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저는 그냥 감동적인데 그 앞서가는 분야를 우리가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유. 네, 아무튼 간담회 예정된 시간을 다 맞춰주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아 내려가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도 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부인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네네네. 이야기했더니 좋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이 집에 있어요. 잘 아이고. 보관하고 있죠. 네, 그러셨구나. 그 애들 많이 컸겠네 이제. 네, 그 지금은 이제 10살, 7살인데 네. 그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무슨 분수대인가 네, 맞습니다. 올라가기 직전에 찍었어요. 예. 분수대 바로 직전에. 예, 그날 내가 좀 정신이 없긴 없었는데, 예. 그 사진 찍었는데 그래서 막 뒤집고 들어가서 찍었어요. 아이고. 사진 보내줬었거든요 저한테도. 아, 그래요? 그래요? 자랑.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 정말 다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마워요. 그때 녹음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고맙습니다. 예, 잘할게요. 라이브인지 모르고 너무 떠들었는데 그걸 나올지 라이브인지 그 부동산은 별로 없고, 이거 뭐. 예전에는 테이핑을 해놨었네요. 아닙니다. 하도 실험을 하다가 바뀌자고. 이게 여기서 보기에는 저희 자율주행 로봇이 사실 호흡을 이럴 때서 보여줄 만한 로봇은 아니고 되게 복잡한 환경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회사에서 딱히 그런 장면이 없다 보니까 여기 1층에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로봇은 그 산업용으로 공장에서 쓰이기 위해서 만든 로봇이라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 로봇은 막 피해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막 피해 다니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아까 그 서울대병원에 있는 다른 로봇 잘하는 그게 사실 그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런 로봇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별로 볼 게 없는 로봇. 이 로봇이 재미가 있어요. 이 로봇은 이 센서가 RGBD 센서라는 그런 건데 그 색깔 RGB 색깔하고 디스턴스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예요. 옆에 있는 사람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인식을 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강아지가 될 수 있겠네. 이 로봇은 이제 주변에 많은 대상들이 보이더라도 처음에 인식했던 그 대상이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따라다닐 수 있게 만든 로봇입니다. 시야 각도로 보시면 아니 뭔가를 하여튼. 제일 처음에는 RGB하고 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머리 색깔, 뭐 모양 등의 정보를 자기가 처음에 딱 지도한 거를 기반으로 계속 트래킹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로봇들의 데이터는 자체 보관이 많이 클라우드로 올라가요. 그 아까 전에 서울대병원에 있는 로봇이 저 로봇들인데 저 로봇들이 다닐 때는 다 서버랑 연결이 돼가지고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렇게 서버에 있으면 여러 로봇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고 그냥 한두 대 따로따로 자율주행을 시킬 때는 그런 거는 안 될 수 있지만 얘는 로컬입니다. 얘는 서버랑 연동이 안 되고 쟤도 서버랑 연동이 안 되고 얘네는 서버랑 연동이 안 되고 종류별로 목적에 따라서 됩니다.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을 여기 단말 와이파이하고 그런데 이제 그 공간에 와이파이가 깔려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LTE 모듈을 LTE를 넣어도 되고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정적이지 않은 곳에는 LTE 모듈을 넣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뭐 1, 2만 원 내면 되는 거고요. 이 건물이 몇 층인데 여기서 간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3층짜리인데 이게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사실 저쪽에 그 건물 다른 데 또 임대를 해가지고 주축을 또 쓰고 있고 또 서울에도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서울의 종로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힘듭니다. 이것도 임대입니다. 근데 나 아무리 대충 잡아도 1년에 인건비 해가지고 이 사무실 비용하면 80원 아무리 못해. 그 전체적으로 이제 대관명이 로봇 생산하는 비용 빼면 한 50% 들어가고요. 로봇 생산비까지 하면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비는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거고. 그런데 이제 투자 유치 한 부분이나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 나. 사실 사실 어제 엊그제 우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지금 국감에도 나가고 있는 뭐 와이프 회사 회사에서 딴데 가봐야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좋습니다. 그러면 공개될 아니야,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지원도 예외로 자기가 보는 미관에서 받고 그리고 회사
우리 여기 동준아, 우리 여기 사장님 대부분하고 사장님한테 따르고 이렇게 하고 따르고 주시면 돼요. 아니